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기업의 인사로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넥슨의 2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네. 했는데 저도 이 기사 보고 사실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실까요?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작년 2월 달에 이제 생을 마감하셨죠. 네. 하와이에서. 원래 넥슨 그룹의 지배 구조는 그 NXC라는 그 홀딩스 같은 기업의 네. 그 지분을 이 김정주 회장이 67.5%, 네. 그리고 부인인 유정연 여사가 감사죠. 당시 감사로 쓰는데 29.43%.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그 2002년생 네. 김정윤, 2004년생 김정민 두 딸이 1.36%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YG 키즈는 1.7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나머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그 일본의 넥슨, 그 넥슨 상장사는 일본의 넥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내 상장사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주식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코빗이라든지 여러 그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요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2002년 그 2월에 돌아가셨으니까 보통 상속은 6개월 안에 이제 정해지거든요. 네. 2002년 8월에 상속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부인 유정인 이사는 29.43%에서 4.5%만 더 받아요. 그래서 지분이 34%가 되고 네. 두 딸에게 31.46%씩을 나눠줬어요. 예. 그러니까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상속세가 당시 NSC의 시가총액을 대충 계산한 게 한 13조, 14조 되니까 상속세가 50%면 네. 기년 끝까지 하면 거의 55%까지 내야 되니까 거의 상속세가 7조, 8조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 납부 기한이 좀 다가오는데 보통 상속세를 일반 재벌가들은 상속세를 내게 되면 일단 연부인납을 신청을 하고 6년이나 10년간 나눠 내겠다. 그렇죠. 뭐 그리고 연부인납을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기업이 바뀌냐 하면은 배당을 굉장히 늘립니다. 배당을 통해서 이제 그 돈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불필요한 계열사들을 매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좀 주식을 좀 희석시켜서 상속을 줄이는 방법을 좀 쓰거나 네. 그 뭐 일가 몰아주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 NXC 같은 경우는 넥슨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지분의 90% 이상을 NXC에만 가지고 있고 계열사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계열사를 정리해서 상속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겠네요. 할 수 없는 구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떻게 지분 정리를 하냐면은 이 상속세를 물납으로 냈습니다. 돈이 아니고 주식으로 냈다는 지분을 얘기인가요? 냈습니다. 예. 네, 물납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올 3월 그 주주총회, 넥슨 주주총회 때까지만 해도 예. 유정현 이사가 계속적으로 경영을 그 상속세를 내고 이 지분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넥슨의 그 배당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 이제 계속 가져갈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그 발표한 걸 보면 이 지분 물납을 하는데 재밌는 건 유정현 이사의 그 지분은 그대로 놔두고 3~4% 그대로 유지하고 자녀 둘의 지분을 각각 반씩 16.81%를 남기고 예. 29%를 물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NSC의 2대 주주는 정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기재부입니다. 아. 네. 네. 이때 보니까 뭐 상속세 규모는 뭐 대충 아까 말씀하셨지만 6조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부가 이 특히 글로벌 기업 지주사의 이 지분을 네. 30% 정도 달하는 지분을 가지게 된 건데 네. 이게 이례적인 거란 말이죠. 네. 이 경영권은 괜찮을까요? 전문가들은 경영권에는 큰 문제 없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29.43%를 가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69.3% 정도는 여전히 유정현 이사와 딸 가족들에게 두 분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뭐 보통 기업의 상품을 다룰 때 가장 안전한 지분은 51%가 아니라 66.4%. 왜냐하면 그 기업은
특별법 그러니까 네. 주주총회를 할 때 지분의 3분의 2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관 개정도 가능하고. 네네. 그러니까 특별 개정 가능한 선이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균형권에는 이 정도면 뭐 큰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 정부에서 이 지분을 어떻게 할까? 지금 지난주에 나온 기사들을 이제 많은 언론들이 추정한 결과로는 이 정도 지분이면 값어치가 어느 될까? 한 4조 가까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정부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이거를 정부 팔아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팔아서라든지 어떻게든 이거 현금으로 이제 할 가망성이 크고 이 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만약에 균형권에 대해서 뭐 참여를 하고 한다 그러면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정부가 그나마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사가 33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KT 같은 예를 들면 네. 예, 뭐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하고 있는데 29.4%를 가지고 있는 넥슨을 가지고 정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는 사실 이론에 만만치 않고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균형권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정부가 매각을 하는데 주체가 캠코가 되겠죠? 그렇죠. 네, 캔콜 통해서 매각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이제 물납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고 이것을 하게 된 건 이제 상속세 납부를 네. 위해서였던 거잖아요. 네. 이런 사례가 뭐 종종 있는 건가요? 보통 재벌가들은 물납을 바로 기재부에 한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 상속세를 일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터진 그 일들을 보면 네. 우선 가장 빠른 시기는 LG그룹이 있었죠. 삼성 이건 회장도 그렇죠. 있었죠. 예. 그리고 한진그룹도 있었고 롯데그룹도 있었고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네. 그 세금을 바로 물납으로 그러니까 그 지분으로 물납한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가장 먼저 조치한 일들은 우선 연부연납 나눠서 내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6년 할부를 해줘라. 네. 그 연부연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매각해서 하는 방법. 네. 그리고 그보다 먼저 1차 되는 거는 그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합니다. 담보대출을 해서 네.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곳이 이제 삼성가죠. 삼성가는 일단 그 홍나희 여사와 그리고 이부진, 이서연 이 세 분은 굉장히 많은 금액의 그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세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이죠. 보유하고 있던 삼성 SDS 지분을 매각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세로 지금 납부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쓰고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도 연부연납을 신청한 다음에 상속세가 약 7천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네. 지금 연부연납으로 상속세 납부 중에 있고요. 한미약품이 가장 최근에 바뀐 사실 하나가 네. 한미약품은 아예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겼습니다. 그 한미약품이 2022년에 그 임 회장이 타계한 이후에 네. 그 오늘가가 그 상속세 금액이 한 5,4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요 금액을 일단 그 임 회장의 아내인 그 송 회장의 장녀인 그 임주현 사장하고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 등이 지분을 4.3% 정도를 받았는데 요 중에 송 회장의 상속세가 2천억이었거든요. 네. 그 3남매가 각각 1,000억씩이었는데 지난달에 11.8%. 요 금액이 한 5,4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딱 상속세 금액만큼 되죠. 그렇군요. 요거를 모 사모펀드에 팔고 지금 완납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건 저의 이제 추측인데 이 대기업들이 이 지분을 물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방금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오너 일가분들 몇 분 이렇게 만나보면 네. 이분들 그 하소연이 이거예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이 지분이라는 거는 팔 수 없는 거다. 사실은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3세쯤 내려가면 네. 그냥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집안의 결정을 한다 그러면 예. LG가가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지분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이 지분은 내 거긴 내 건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나와도 어떻게든 그걸 갚아야 되는 거고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삼성도 보면 3남매 중에서 이재용 회장은 지분에 한 푼도 손을 안 댑니다. 아, 그랬군요. 그 대출도 안 받았어요. 지분 1%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부진 이세연 홍남이사도 마찬가지고 지분을 다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죠. 그러니까 실제 경영권을 받은 분들은 그럼 넥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번 넥슨도 다시 돌아가면 유정현 이사는 29%의 4%만 더 받아 34%를 딱 그러니까 33.3분의 1도 되게 중요한 선이거든요. 예. 34%를 유지하고 자기 지분을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님 지분 물론 4%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도 적죠. 근데 따님들 지분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딸들에게 그대로 경영권을 상속할 속셈이면 그 심산이면 딸들 지분을 놔두고 본인 지분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 2분 내잖아요. 상속받을 때 한 번 내고 증여도 하고 내 상속도 하고. 지분을 또 정리하려면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세금 아끼기 위해서 보통은 바로 본인 지분 팔고 자녀분 지분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유정현 이사의 경우에는 저렇게 지분을 유지했다는 것은 본인의 경영권 의지가 오히려 강하다라고 저는 읽히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오너 일가들은 경영권을 지키고 있는 그 오너분들은 그 지분이 자기 본인 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상속세율 얘기를 좀 해보면 한국은 상속세율이 너무 커서 기업 승계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세제 개편이 좀 시급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늘 재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 좀 높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뭐 그 비교 국가가 이거 사실 기준대로 좀 다르긴 해요. 미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 더 높기도 하고 뭐 각각 따라 다 다른데 우리나라가 평균 OECD 국가 중에서는 약간 높은 편. 예. 지금 보시면 한국이 58%. 저게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했을 때입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50%고 30을 초과하면 일본 50%, 미국 39.9%인데 저는 약간 기준에 따라 프랑스도 약간 높습니다. 프랑스가 실제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현재 재계에서는 저 부분 때문에 상속세를 계속 낮춰달라고 하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세수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세금은 보통 세수가 요즘 펑크나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세수가 뭐냐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렇죠. 35% 정도 돼요. 네. 우리나라 대개로 보면. 그리고 법인세가 한 23%. 네. 보통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법인세가 25%였고 개인 소득세가 24%. 그러니까 법인세가 약간 높았고 소득세가 약간 낮은 구조였는데 2012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법인세 세율을 낮췄잖아요. 22%로 낮추면서 우리나라 세율 구조는 부가가치는 그대로 가치세는 35% 그대로고 그다음에 법인세가 23%, 개인 소득세가 2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50%에 30%, 85%. 그러네요. 나머지가 이제 뭐 교육세 기타 거고 그럼 상속세는 우리나라 세수이 얼마쯤 될까? 1%가 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0.7%. 근데 문제는 이제 재계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부터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아, 그렇죠. 이제 좀 세대가 교체하는 시기고 오너 1세 그러니까 그 중견기업들도 1세대가 지금 경영권을 승계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료를 많이 내고 있고 저기에서는 꾸준히 세율을 낮춰달라. 그리고 PR 방법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고용도 유지하고 10년 이상 뭔가 조건을 갖추면 굉장히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그보다 좀 큰 기업에도 좀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도 예를 들어봤고 LG도 예를 들어봤고 한 4세, 5세 넘어가면 사실 경영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기업 규모는 더 커지고 그렇죠. 상속 규모는 더 커질 거고 예. 더 투명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동국제강 이야기인데요.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기는 거죠? 동국제강의 사연이 많습니다. 6월 1일 이제 갑자기 주주총회를 해서 네. 지주총회를 바뀌는 그 홀딩스를 바꿨는데 원래 동국제강은 동국제강만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동국제강밖에 없어요. 네네. 동국제강 여기 페름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페름타워 동국제강만 있었는데 동국제강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 동국제강을 인적 분할을 시켜요. 그러니까 동국제강을 인적 분할을 시키고 원래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원래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이 합쳐서 동국제강이 됐어요. 네. 저게 2015년도인데 통합해서 동국제강을 만들었는데 저 때부터 동국제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재무구조가 안 좋아져서 그 다음 2016년도에 페럼타워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 사업부를 보시면 또 원래 동국제강이 전기로가 있었고 본강이 있었고 현강이 있었고 후판이 있는데 동국제강이 강한 게 어디냐면 본강입니다. 하고 현강이 강해요. 그런데 저 후판 사업을 포항을 좀 욕심 부려서 장 회장께서 좀 하다 보니까 저기 적자가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다가 재무구조 개선을 하다 보니까 후판 사업을 팔았죠. 네. 동국제강은 원래 그 장세주 회장이 맡고 있었는데 그 현재 그 장세주 회장은 2015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법정 구속이 됐었죠. 네. 법정 구속이 돼서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이 저때부터 균형을 맡아오다가 네. 이번에 그 장세주 회장이 이제 잉여의 몸에서 풀려나면서 다시 복귀 비슷하게 하면서 기업 구조 개편을 한 거죠. 그래서 동국제강을 원래 옛날 방식 그러니까 동국제강을 다시 그 사업부별로 좀 쪼개서 사업을 해보자. 네. 그래서 동국제강을 홀딩스 인적 분할해서 홀딩스 구조로 바꾸고 네. 제가 볼 때는 장세주 회장이 복귀하기 위한 교두보 정도의 정리 작업 정도 이런 걸 좀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정 구속된 지 8년 만에 경영권에 네. 다시 이제 장세주 회장이 복귀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걸 두고 뭐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 장세주 회장이 당시에 이 창업주가 원래 그 장경호 회장이었는데 네. 장경호 회장의 그러니까 지금 회장이 장세주 회장이 3세고 네. 이제 4세 장선익 정무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게 이 집안인데 네, 네. 이 장세주 회장이 2015년도에 그 토박을 했었죠. 원정 도박. 네. 원정 도박 사건으로 예. 당시에 이제 구속까지 됐습니다. 네. 그 비자금 88억 만들어서 2010이 사건으로 구속돼서 3년 6개월 살고 2018년도에 가석방 됐지만 출소 후에 5년간 취업 규정 제한이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18년이니까 19, 20, 21, 22, 23 딱 걸린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경영 전면에 나설 수가 없었던 규정 5년을 딱 끝나자마자 이게 4월에 가석방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3년 5월이면 딱 요 규정이 풀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풀리자마자 6월 1일 날 복귀하면서 바로 복귀하면 조금 걸리니까 네. 좀 도덕적으로 해서 걸리니까 이게 이제 좀 텀을 들이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난해 8월 달에 이명박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대규모 사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때 사실은 첫 개정 사면되면서 첫 개정 풀렸어요. 이제 어쨌든 장세주 회장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도 그 도박 혐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해외의 자재 같은 걸 들어오면서 네. 대금을 부풀려서 횡령 혐의도 있었어요. 200억 횡령 혐의도 있었고 또 카지노 호텔에서 상습 도박 혐의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그 아들이 장선익 전무인데 네. 장선익 전무도 그 당시에 그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서 그 부자가 같이 굉장히 모래해저에 빠진 거였죠. 그래서 재무구조 악화됐고요. 네. 뭐 페럼타워 파는 사건까지 있었고 이 장세주 회장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 이미지가 괜찮았던 동생을 이제 군대에 있는 동생을 원래 이 장석 부회장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육군 소령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96년도에 경영에 들어와서 조금씩 배우고 있었는데 동생을 경영 진면에 나서서 지금까지 약간 장석 부회장이 지난 몇 년간 이 동국제강을 굉장히 잘 재건을 했죠. 재무구조 굉장히 안정시켜놨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마무리하면서 이제 인적 분할시키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복귀에 맞춰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고 이제 뭔가 다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동국제강은 인적 분할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재가 많습니다. 우선 재무구조를 어느 정도 개선을 탈피를 하긴 했지만 옛날에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그 할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제강 쪽에 그 사업 전망이 그렇게 아직 높지는 않아요. 포스코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성격가치까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그 형인 장태조 회장하고 동생인 장석 부회장이 지분이 차이는 나긴 하지만 네. 지금 4세 중에 현재 경영에 전면에 나선 사람은 장선익 동국제강 현재 전무밖에 없어요. 0.83%밖에 없고 그래서 4세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인적 분할하고 지분구조 개편을 한 것도 보이고 특히 이제 그 장선익 전무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술집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경영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혀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장소혁 부회장의 아들인 장훈익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4세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분란, 어떤 갈등 요지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이 부분들은 경영권 지금 장서주 회장이 나이가 꽤 됐거든요. 네. 출사가 됐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번은 우리은행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임종용 회장이 취임 이후에 무려 70일간 은행장을 골랐어요. 결국 조병규 네. 행장이 선임이 됐는데 이 배경 좀 살펴보죠. 굉장히 길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은행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은행 회장 선임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그랬죠. 예, 회장 되고 나서 사실 그 금융사의 꽃은 은행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은행장을 70일간 공백을 놔두고 계속 뭐 고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은행이야 한일은행하고 산업은행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한일은행 산업 출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그 인물들을 내세운 것으로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 느닷없이 조병규 회장이 내정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병규 행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그 우리 캐피탈 사장으로 이미 발령을 냈어요. 네. 그 발령 냈다가 발령낸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행장으로 선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그랬지? 네. 그렇게 인물이 없었나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론을 알고 보니까 그 우리은행이 4대 은행에서 우리은행이 제일 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기업금융입니다. 어허. 그 우리은행은 전통적으로 그 국민은행이 주택은행 뭐 이런 거에 강하다면 그 신한은행 소매금융 강하고 뭐 각 은행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은행은 전통적으로 기업금융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석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 이번에 행장이 되신 조병규 행장은 입행 때부터 지금까지 네. 기업금융만 하신 분이에요. 줄곧 기업금융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임종용 회장이 뭐 그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잘하던 걸 더 잘하자.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조병규 행장을 선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전략들을 고민했을 거고 이제 그 가운데 조병규 의뢰은행장이 이제 선임이 된 건데 그럼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가져갈지 어떤 전략을 좀 보여줄지 이 부분 좀 기대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기업 금융 부분의 영업력 포트폴리오를 좀 더 완벽하게 가져가겠죠.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저는 임종용 회장이 선임할 때부터 조금 그런 낌새였었는데 좀 새로운 금융 혁신을 좀 바랬는데 그건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회장이 바뀌고 기존에 있던 회장을 바꾸고 나면 혁신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요즘 굉장히 금융계가 파격 변신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고 네. 특히 인터넷 금융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물결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변화는 전혀 보지 못한다. 오히려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포석이었고 조 행장을 이 자리에 앉혔다는 이야기는 지금 요즘 지난주 발표했는데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상 최고입니다. 전 분야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꺼져갈 때 은행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석은 좋을 때 더 좋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게 새로운 회장들이 오시면 이렇게 좋을 때 이 실탄을 가지고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새로운 IB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뭐 해외 글로벌하게 더 진출을 한다든지 새로운 혁신 금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 행장을 선임했다는 것은 원래 우리은행이 원래 잘했어요. 기업금융. 잘하던 거 좀 지켜라. 사실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인사에서 우리은행에 새로운 혁신이 있을까라고 사실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고 조 행장이 오면 당연히 본인이 뭐 30여 년간 해왔던 게 기업은행, 기업금융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금융이 앞으로 계속 좋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업금융의 전체 기업금융의 실적을 보면 보통 한 15%는 대기업 거고 네. 나머지 한 70% 가까이가 중소 중견기업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그 기업들 실적이 계속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전략이 맞을까 하는 조금 캐치는 달립니다. 이건 너무 새로운 걸 보여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신 인사에다가 구간이 명간의 인사를 우리은행이 한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을 남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4대 은행들 중에 기업 대출, 기업 금융이 우리 은행이 제일 센 거는 사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우리 차트를 한번 보여줄까요? 그 대출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그 시중은행 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네. 우리은행이 그 작년 자료긴 하지만 작년 그렇죠. 예, 자료인데 2021년 22 기준입니다. 기준이죠. 기준인데 괜히 높죠. 하나 전보다도 얼등이 네. 높아졌군요. 국민은행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은행은 원래 사실은 저 신한 국민 하나보다 기업은행 원래 강했어요. 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기업금융이 지금 멋있게 이제 기업금융으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그 대출이에요. 대출이죠. 기업 대출이죠. 우리나라 은행들이 네. 해외 IB 투자은행들보다 비춰서 가장 떨어지는 게 사실 기업금융 부문이고 네. 이거는 사실은 예대마진에 밖에 해당하는 없죠. 건 네. 그거예요. 네. 수신해주고 네. 여신해주고 그 차이 먹는 거. 이 네. 구조를 탈피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이 구조를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게 우리은행의 지금 행장이 앉혀놓은 배경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종용 회장이 앉을 때 이미 친정부 인사지 않습니까? 친정부, 그러니까 기업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친정부 인사가 앉으면 네, 기업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음, 그쪽에 그렇죠. 그래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또 이걸 판단하실 거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 거기다가 조 행장을 우리 캐피탈에 갔던 분을 네.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모시고 와서 행정을 앉히고 기업금융 강조한다는 거는 저는 혁신을 포기한 거 아니냐까지 생각되거든요. 굉장히 안전한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전한 길을 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금융이 외국처럼 외국의 글로벌 금융처럼 뭔가 혁신을 해서 그 기업들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금융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금융 말 그대로 그냥 대출입니다. 그 기업의 그 급여 같은 거 다 가져오고 그러니까요. 대출 가져오고 그럼 굉장히 안전하게 돌아가거든요. 그 기업이 만약에 나빠지면 은행 수익도 나빠지는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이렇게 돈을 많이 벌 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이번 1분기도 많이 벌었고 저는 올해도 굉장히 쉽게 은행 실적 되게 좋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린 데다가 대출 많이 깔려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의 타이밍 완전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려워지면 이제 은행들은 사실은 그렇게 수선할 구멍이 없습니다. 뭐 그렇죠. 또 사업 부문이 이게 다각화 시켜놓지 않으면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사실은, 인사를 예. 70일간의 장고 끝에 이 정도 인사밖에 못하고 혁신도 포기하고 굉장히 안전한 길을 가겠다, 관치금융 가겠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우리은행이 기업금융이 이게 이제 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저는 좀 궁금한 게 대기업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중소기업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대출 부분별 성장 추이 같은 걸 한번 보면 예. 우리은행이 지금 보시면 네. 가장 하단이 일반 가계금융이에요. 가계금융은 보면 비중이 떨어지죠. 그렇군요. 작년 그러네요. 비해서 마이너스 예, 3% 예. 떨어졌죠. 예, 예. 더 올라간 게 어디가 올라갔냐면은 5.8% 정도 상승한 게 중소기업 금융입니다. 가장 상단에 보이는 저게 대기업 금융이거든요. 네, 가장 대- 진한 세계. 그렇죠. 예. 그 대기업 금융은 전체 금융 비중의 14.2%를 차지하잖아요. 네. 중소기업 금융이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매금융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금융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합치면 거의 55%좀 되니까 우리는 입장에서는 저게 사실 돈줄이라 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기에다 안주하고 싶은 거고 임종용 회장이 이 키를 잡고 결국에는 새로운 걸 시장을 만들기보다는 원래 우리 잘하는 거, 우리 원래 안정적인 거 계속 하자는 것밖에 일으키지 않는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참 뭐 따끔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경영을 해볼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인사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